이스라엘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성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을 가게 됐네요. 저희들이 원래 성화영 TV에서 제일 핵심을 두고 하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성지 중에 성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자, 저희들이 먼 길을 돌아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다루게 됐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또 기다리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스라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또 말씀드릴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미 다뤘던 지역들, 그리스도 이미 저희들이 다 다뤘고요. 또 이집트나 요르단 지역도 다 다뤘는데 그 지역을 다시 저희들이 또 방문했잖아요. 네. 방문하면서 가장 최근의 소식들, 또 최근의 어떤 성지의 모습을 저희들이 멋진 동영상으로 찍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다루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부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공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현지에서 다녀온 느낌이 또 좋아서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또 짧게 여러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그 짧은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꼭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또 보시고 나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로 본격적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로 가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항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적기가 직항로로 가기 때문에 직항으로 저희들이 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직항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좀 약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경유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경유해서 예를 들면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저희들이 거기서 이스탄불에서 또 텔아비브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이스라엘로 직접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성지를 가는 김에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이 다 붙어 있으니까 성지를 가는 김에 이집트를 먼저 가서 카이로에 들어가서 카이로에서 시내산도 보고 또 피라미드도 보고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에서 타바 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성화영 TV 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3국을 돌았기 때문에 그런 루트로 가셨는데요. 일단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이스라엘은 그 위치를 봤었을 때 이 나라가 여태까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뜨거운 감자라고 하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지중해의 그 동쪽 연안에 있잖아요. 네. 동쪽 연안에 있고 주변 나라를 살펴보게 되면은 위로는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해서 아랍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지금은 모두 레바논과 시리아를 지어놓고는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들과 굉장히 적성 국가였었잖아요. 서로 전쟁을 하는 어떤 사회였었기 때문에 이들에 둘러싸여서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었고요. 그 전쟁 중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나라를 지켰던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사실 이스라엘의 위치는 구약 성경에서 봐도 항상 어디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네네. 강대국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지형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구약 성서에도 보더라도, 이집트로 넘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부터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이집트가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할 때도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 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강대국들이 지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힘없는 어떤 민족의 서름을 많이 당했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냐면 22,000평방킬로미터 정도 돼요. 우리나라 남한이 9만 8천 평방킬로미터이고요. 네. 그리고 남북한을 합치면은 22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 합친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떤 크기이거든요. 네. 자, 굉장히 남북한 합친 거에 비해서 작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작은 나라이고 또 인구도요. 우리 인구가 5,500만 정도 예. 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917만 명밖에 안 돼요.
엄청 적네요. 네, 우리나라 남한 인구보다도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저 얼마 안 된 어떤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것이 하나의 사람이 많아야지 일단은 거기 안에서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적으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은 국민 총 생산은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여기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는 되게 3만 4천 보고 있잖아요. 지금 1인당 GDP가. 근데 여기는 5만 5천 돼서 우리보다 조금 더 GDP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뭐 저희들이 우리보다 잘 산다라고는 유럽 쪽을 가본다 하더라도요. 사회 기반 시설이나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편리함 이것이 우리나라만큼 잘 된 나라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요. 남의 나라 이제 부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성화형 TV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역이 작은 지역이고 작은 나라이지만 이 조그만 영토에도 이 지형적으로 정말 특색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영토가 좁게 되면 되게 비슷한 지형이 이어져야 될 텐데 여기는 정말 변화무쌍한 지형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산맥이 있고 평야가 있고 뭐 지형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와 어떻게 이런 지역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좁은 영토 안에서 다양한 영토 지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직접 지도를 보고 마침 좋은 지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 지도가 모두 이스라엘 지형을 정말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지도이거든요. 한번 보면서 우리 얘기하도록 하죠. 이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군요. 상당히 3D로 만들어져 있어서 좋네요. 자, 가장 기본적인 지형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여기가 사해가 있죠. 여기 지중해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높고 낮은 지역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딱 봤었을 때 중앙지역에는 산악지역이 있습니다. 중앙산악지역. 자, 이 지역은 아주 누릇누릇하고 뭐가 좀 사람 살기 어려운 지역 같죠? 여기는 네게부 지역에서 한마디로 여기서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지중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해안 지역이잖아요. 지중해 해안 지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사해와 요단강이 지나가는 지역은 움푹 들어가 있죠. 요단강 계곡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창 지역으로 알려진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스라엘 평원 지역. 네. 여기는 정말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나라 호남 평야 못지않게 정말로 여기는 무엇을 심어도 다 잘 되는 어떤 곡창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저희들이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거의 절반은 네게브 광야 지역이고 네네. 중간에 산이 위치해 있고 살만한 곳 그리고 경작할 만한 곳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사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밑으로는 사람을 못 살기 때문에 사람 사는 지역의 어떤 경계로서 부엘세바를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사해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7m 또 44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갈 정도로 어떤 그런 어떤 땅이 푹 꺼진 지역, 세계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어떤 이런 특이한 지역이 위치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그런 지역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정말 세계적인 곡창 지역도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곳은 아주 작은 영토이지만 정말 변화무쌍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변화무쌍한 어떤 지역을 가진 나라를 어디로 얘기하면 볼리비아로 얘기하고 있어요. 볼리비아는 그곳에 일단 가게 되면은 같은 나라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여름 지역에서 여름인데 지금이 우리가 겨울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 영토에서 어디 찾을 수 있나요?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것이 다 나타날 정도로 변화무쌍하다는데 그 볼리비아 못지않게 정말 변화무쌍한 지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좀 선호하던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저 비옥한 지역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겠네요. 자, 비옥한 지역이 풍요해요. 굉장히 풍요한데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나쁘냐면은 거기는 시도 때도 없이 외적들이 쳐들어와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제일 사람들이 잘 살길 원하는 장소, 그리고 또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고로 선호했던, 옛날 사람들이 선호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산악 지역이에요. 이 산악 지역. 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도시를 형성해 놓고, 그러면은 산 꼭대기에 도시를 형성해 놓게 되면 벌써 어떻게 되나요? 반은 적고 들어가잖아요. 안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산 꼭대기 위에 도시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죠. 바로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뭐 이런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서 알 수 있는 어떤 정말 중요한 도시들이 다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과거에는 이제 적들의 침략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 현재에 또 선호하는 지역이 그럼 달라졌겠네요. 그러니까 현재는요, 뭐 예전부터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산악 지역도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은요, 산악 지역 낑낑거리면서 다니는 것보다 뭘 좋아할까요? 뭐 요즘은 뭐 안전한 거는 다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 어디를 가장 좋아하냐면은 해안 지역, 유럽풍의 해안 지역, 뭐 테라비브와 같은 지역, 여기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현대식 아파트 지어놓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뭐 여름에 한마디로 뭐 피서 겸 해서 수영도 하고요. 뭐 또 요트도 즐기고 있고 뭐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현대는 바로 지중해 해안 지역의 도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특색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저는 정말 이스라엘 하면은 좀 궁금한 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정말 아랍 사람들이 많이 공존하고 있어요. 네네. 이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자, 이스라엘의 어떤 그 도로 표지판을 보게 되면은 세 개로 돼 있어요. 세 개 언어로요. 히브리어로 돼 있고 아랍어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어요. 자, 영어는 이제 우리 같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히브리어는 자기들을 위한 것, 그리고 아랍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고 살기 때문에 아랍어 표지판도 항상 있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2000년 이상 살았던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한 연대가 1948년도이잖아요. 1948년도에 독립을 한 다음에, 자, 독립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웨스트뱅크 지역, 여기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었어요. 또 저 위에는 골란 고원 지역, 역시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자 지역,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가자 지역, 그리고 시나이 반도 지역, 여기는 다 아랍의 영토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영토, 요르단의 영토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시리아 영토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전쟁 치르고요. 1차, 2차, 3차, 4차 전쟁을 치르면서, 중동전쟁을 치르면서 영토를 다 여기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언제 이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됐냐면은 1967년대 6.1 전쟁에서, 자, 한마디로 시나이 반도를 다 차지했고요. 또 웨스트뱅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다 차지했고요. 가자 지역, 골란 고원 지역까지 다 영토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영토로 해서 전쟁을 해서 이것을 차지하게 되면은 옛날 같으면은 뭐 우리 거다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자, 여기를 돌려주게 되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이스라엘이 차이피를 미루고 있다가 1979년도에 캠프 데이비드 협상으로 말미암아서 시나이 반도 지역은 이집트에 전격적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지역이 있잖아요. 나머지 지역은 골란 고원 지역, 자, 딱 봤을 때 갈릴리 호수 바로 밑이잖아요. 네. 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를 돌려주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정말 천혜의 자원, 물이라고 하는 수자원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안 돌려주고 있어요. 또 웨스트뱅크 지역, 많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지역도 여전히 네. 너희들 이 땅에서 사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돌려주지 못해 하면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만들어서 거기를 꽁꽁 그들을 고립시켜 놓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가자 지역 같은 경우는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가 거기서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은 아예 접근을 아주 못하게끔 만들고 있죠. 또 많은 어떤 폭격을 퍼붓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6.25 전쟁 이후에 차지했던 영토를 돌려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팔레스타인 사람 사이에 굉장히 어떤 그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2013년도에 팔레스틴이 유엔의 허락을 받아서 독립을 했어요. 자, 독립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한 나라가 있고 인정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절반의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팔레스틴은 이스라엘의 장벽 안에 살면서 또 혹시라도 분쟁이 있을 경우는 이스라엘이 요 최근에도 드론으로 공격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뭐 이러고 또 거기에 반발해서 또 팔레스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데모 아니면 어떤 자살 폭격 테러 뭐 이런 것이 아직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불안한 어떤 그런 그 평화가 이어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여기서 막 네네네. 풀어지게 되네요.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첫날 여러 가지 지형적인 것들 그리고 정치적인 것들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자,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를 지키고 있을 거잖아요. 그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절기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지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하네요. 성경에서 지켜지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지켜지고 네네. 있는지 저희 성안TV 다음 편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